전국에 계신 태건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추가 채용 시험이었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을 위한 강의도 되겠지만은 앞으로 또 서울시나 다른 직렬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이기도 하다라는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이번 시험에 대한 그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20문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보시면요. 제가 강의 시작하고 나서 난이도 상을 준 적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도 상이고요. 근현대사도 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게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냈다기보다는 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없고요. 아주 처음 보는 생소한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료는 평이했는데 아주 그 선다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국내 정세를 반영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17번 문제죠. 북한의 정치를, 이거 언제적에 나온 문제인데 드디어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긴 하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합격 커트는 80점 좋습니다. 80점 매우 어려워요. 일단 출제 비율만 봐도, 그러니까 제가 왜 좀 심사숙고를 안 한,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비판하실 것 같은데 전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좀 심사숙고하지 않고 급하게 만들어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출제자 마음이겠지만은 15대 5가 아니고요. 12대 8입니다. 근현대사가 많이 나왔고요. 자, 이거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여러 나라의 성장 안 나왔습니다. 고려시대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고려시대에서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은 한국사 시험은 처음 봤어요. 고려시대도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던 이거 뭐지 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경제사하고 지역사는 아예 안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얘기할 필요 없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풀 건 풀고 대비할 건 대비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1번에 보통 선사시대가 나오는데 서울시의 특성상 서울시는 이렇게 순서를 꼭 맞춰서 내지는 않으니까 일단 가면 될 것 같아요.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이 법령에 의해서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은, 이번 시험의 특징이 사료는 다 쉽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국가체제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 모임을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 지도자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 포인트죠.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즉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뭐예요?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25년 이전의 사건을 고르면 그게 답이겠죠. 왜냐하면 치안유지법에 의해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그 이전 곳을 고르라는 건데요. 볼게요. 자,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포탄 투척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폭탄 투척 사건이 1923년입니다. 형평사도 만들어지고 어린이날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종 중국에서는 그 국민대표회의도 열리고 했었던 그 문제회 있죠. 그 문제회에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만들어지기 2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공산당 사건이랄지 이 조선공산당 때문에 이 공산당의 움직임 때문에 여기는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거니까 요거 다 이후고요. 이 수양동회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그 흥사단의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조직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당한 사건이 되고 이거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은 워낙 유명하니까 1942년. 나머지는 전부 다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첫 문제부터 어려웠습니다. 첫 문제부터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이 1923년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보기 유적들이 등장한 시대 사회상으로 옳은 걸 골라라는 문제입니다.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산동. 여기서 우리는 쉽게 신석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쉽습니다.
움집을 청산하고 지상가옥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건 청동기고요. 벼농사를 위해서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에 시작이 되지만 수리시설은 철기 시대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조개무지 폐총을 많이 남겼다. 이게 이제 신석기가 되겠고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시설, 뭐 환호나 목책 등이 만들어진 건 정복전쟁이 살벌했던 청동기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죠. 보기에 백과사전을 편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대동 운부군옥 같은 경우는 요게 선조 때 쓰여진 책이 되겠고요. 이수광의 지목유설은 광해 때, 그 아들인 광해 때 쓰여진 거고요. 여기 있는 그 성호사설은 영조 때로 추정을 합니다. 성호이익, 성호사설 영조 때로 추정을 하고,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상고 있잖아요. 이덕무의 손자거든요. 오주연문장 전상고 같은 경우는 헌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봐줘야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죠. 1번, 3번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또 쉬워요. 퐁당퐁당이네. 이 영화가 상영되던 시기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영진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독립만세 부르다가 외경에게 고문을 당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기는 아리랑 내용 구술로 말해주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죠? 보통 교과서는 뭐 26년 아리랑, 40년 조선 영화령으로 탄압만 나오지 내용이 나오는 책은 없거든요. 얘기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1926년작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나은규의 아리랑. 가장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골라볼게요.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자, 조선학 운동은 1934년이니까 연대가 틀립니다. 문학입니다. 민중생활에 관심을 기울인 신경향파 문학은 3.1운동 이후에 들어온 사회주의 문학이잖아요. 이것이 정답이겠습니다. 3번은 뭐야? 트로트 양식이 정립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1930년대고요. 이것도 전 처음 봤어요, 이런 선다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트로트의 제왕, 태진아, 송대관 선생님들도 모르지 않을까, 그런 선다가 되겠습니다. 영화입니다. 일제는 조선 영화령을 공포해서 영화를 전시체제 옹화, 조선 영화령이 1940년이거든요. 요건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뭐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확 어려워 이런 문제는 아닌데요. 볼게요. 중정도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상하, 상하, 중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일본군이 인천항에 정박한 러시아군함 2척을 공격한 게 이게 러일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러일 전쟁의 시작이에요. 근데 러일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대한제국 정부는 국외 중립 선언을 했는데 러일 전쟁 벌어지고 바로 한일의 정서 맺으러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선제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막바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선전포고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렇게 흐름으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연도 월 뭐 이렇게 갈 필요까지는 없고 흐름으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하, 상하, 중상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보기에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료를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포인트거든요. 근데 지금 평안도 양덕 사람인데 뭐 체격이 장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907년에 차도선 송상봉 허근 등과 사람들과 의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이고 이분이 굉장히 평안도 분이고 체격이 크셨거든요. 포수이기도 하셨고. 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들을 모아서 의병을 구성하였다. 자, 이거 맞고요. 주요 활동지는 함경도, 삼수, 갑산 등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이었죠. 북쪽. 1920년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과 함께 일본군을 격파를 했는데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한 건 이인영이고요. 이 당시에 홍범당 장군이 왜 함께하지 못했냐면 제가 전에도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포수 1천여 명을 데리고 와서 합류하겠다고 그랬는데
너같이 천한 것과는 함께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내쫓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활동한 게 홍범도 장군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업을 잘 귀 기울여 들은 학생은 사료를 보고 이게 누군지 몰라도 이 보기만 보고도 확실히 이인영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난이도 상에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사료는 쉬워. 이거 보면은 의로운 일을 맹렬히 추진하는 단체 의열단이잖아요. 조선, 혁명, 선언이 되는데 보면은 의열단 단원의 활동을 골라라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보자고. 일단 요건 쉬워요. 이봉창, 윤봉기란 한인의 국단이니까. 이건 1번하고 3번 중에 확률 50대 50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조금만 좀 끼가 있다면, 센스나 재치가 있었다면 일단 아무도 모르잖아, 이 사람들. 다 처음 나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아는 이름 하나 있네. 김익상. 의열단이잖아요.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답이고 여기는 3번 이제 뭐 문장 자체는 틀림이 없는데 의열단 단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시에서 역대 처음 나온 분들이에요. 교과서에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든 풀라고 집중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까지 보면 답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문제가 바로 7번 문제였습니다. 이거 둘 다 한인의 국단이고 1, 3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김익상은 확실히 의열단이니 1번 가면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쉬운 문제예요. 고구려와 관련된 보기의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평양천도는 5세기 장수왕이잖아요. 장수왕이고 위의 광구검과 전쟁한 것은 위가 위초고 3세기 중국 삼국시대잖아. 그러니까 3세기의 동천왕 때가 되는 거고 고국원왕이 전사한 거는 4세기가 되겠고요. 광개토대왕릉비 건립한 거는 장수왕이 북쪽에 광개토대왕릉비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평양천도하고 남한 정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 기억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리을 기억이 헷갈리셨을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 니은, 디귿, 기억, 리을 이런 보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답 고르기 어렵지 않은 문제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조선시대 편찬된 서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이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통치 규범과 법을 정리했다. 맞고요. 동문서는 역대 우리나라의 글 중에 좋은 글만 모아놓은 시문집이거든요. 근데 무슨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해. 이건 무슨 저기 뭐 고려 말에 저기 향약구급방이나 세종대왕 때 뭐 저 향약 집성방 이런 책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동의수세보호는 이재마가 조선 후기에 만든 사상의학 책이거든요.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 민족사 이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그 해동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치훈의 해동 역사. 금석관록 김정희죠. 북한산비가 진흥한 순수 비임을 밝혔다. 문제 쉽네요. 기억과 리을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중정도예요.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조금 틀리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뭐 이게 으딱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기는 개항 이후 각국과 맺은 조약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국은 이거 저거잖아요. 강화도지약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가 포인트잖아요. 기억은 자주가 들어가야 될 테고요. 납니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우리 여러 번 읽었죠. 자주와 속방.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단체. 자, 단체 문제인데요. 단체가 존속한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합작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이 신간회임을 알 수가 있고 뭐 연도는 한 100번은 말씀드렸죠. 1927년부터 31년까지라고. 그럼 요 기간 안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거 이전이나 이후를 골라야 되는데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입니다. 자, 29년이면 요 안에 들어가겠죠. 27년, 31년 사이에. 원산노동자 총파업이 같은 해거든요.
단천산립조합 시행령 반대 운동이 이게 1930년인데 자, 이 연도 모른다 치자고. 모른다 치고 암태도 소작쟁이 100번 강조했죠. 1923년. 1923년이니까 요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전이잖아요. 답 고르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쉬운데요. 여기 보면 영업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전을 국가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만 팔게 한다는 거지. 이익의 한전론이잖아요. 이익의 한전론. 자, 가장 옳은 거 볼까요? 목민심서를 저술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되는 거고,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체계화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됩니다. 자, 전국에 택리지 나왔으면 이중환이죠. 이중환의 택리지. 이인심을 아주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천지, 인사, 만물, 경사, 시문 5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우리나라 중국의 문화를 성호사설. 성호사설이 뭐예요? 이익의 호가 성호잖아요. 성호이익, 성호사설. 정답은 4번입니다. 성호이익. 쉬운 문제였고요. 이거는 어떡하니? 제일 아니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거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25%의 확률로 가는 문제죠. 이게 뭐냐면 허균의 유제론입니다. 유제론. 이 버릴류예요. 버릴류. 그래서 이제 그 재능을 버린다 뭐 이런 뜻인데 하늘이 재능을 균등하게 부여하는데 관리의 자격을 대대로 벼슬하던 지방과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으나 항상 인재가 모자라 애태우는 하고 있으니 항상 인재가 모자라 애태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노비나 서얼이 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 있으므로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허균은 그 홍길동전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얼이라는 이유로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발탁되지 못하고 재능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민족의 손해가 아니겠는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허균의 유제론입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공시에. 그래서 어려웠다고 보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미안했는지 그냥 이렇게 이름을 달아뒀네요. 그들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걸 달지 않고 허균의 유제론. 그 다음 자, 이건 쉬운 문제예요. 또 보기에서 조선전기 건축물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 15세기 께 나오죠. 무의사 극락전하고 해인사 장경판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나머지는 조선 후기께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조선에서 지방과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행정권과 사법권과 군사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진장하고 연장은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지역 군대의 총 책임자를 말하는데 이건 따로 파견되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령이 겸임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입법권만 국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죠. 고려 시대의 상급 향리는 충분히 진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향소가 하는 일은 향리 규찰, 향촌 질서, 확립이었고, 고려의 지방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으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일반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16번입니다. 보기의 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면은 이것도 쉬워요. 적절한 시기에, 인듀코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카이로 회담이 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 자, 그럼 카이로 회담에 대한 선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선언에서 연합국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카얄 포모미, 포츠담이 되겠죠. 야, 독일 끝났어. 일본 너네도 빨리 항복해 진짜. 조건 달지 마. 1945년 7월 달에 포츠담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참 그 암기법이 먹혔네요. 미영중, 미영소, 미영중소, 미영소, 미소. 미영중 카이로 회담 정답 2번이고요.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정해 놓고 참전 안 하잖아. 2월 이게 1945년 2월이었는데 8월 달에나 참전하잖아요. 원자폭탄 떨어지는 거 보고 완전 얄미워. 소련. 얄미우니까 얄타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0, 30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모스코바 3상회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미국이
신탁 통치안을 이렇게 길게 제안했고 소련이 깎은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 어렵죠.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이제 출제되리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통 이제 출제가 되더라도 아주 옛날에 북한 문제 나올 때 뭐 이 정도였습니다. 관계 좋을 때도 나왔던 것이 뭐 50년대는 뭐였고 그리고 뭐 주체 사상이 뭐 70년대 공식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었는데 이거는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이전의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 시험이다 보니까 더욱더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렵게 나왔는데요. 이건 스토리로 말씀드리면 이제 광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소련군이 이제 진주에 있는 상황에서 광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예요. 여기에 위원장이 이제 김일성이었죠. 요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이제 업적에 해당하는 토지개혁이라고 그러죠. 토지개혁이 실시가 됩니다. 막 토지개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북조선 노동당 당을 만들고 당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군대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조선인민군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대의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고 이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성립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기역, 디귿, 미음, 니은, 리을, 비읍이 돼요. 네,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추가 채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실력자만 와라. 뭐 이런 의미에서 아주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등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대 북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이건 또 쉬워요. 진성여왕이죠. 네, 원종해노. 관직과 주연의 이름을 중국식 한자로 바꾸었다. 기억하십니까? 경덕왕하고 진덕여왕. 다 덕자 들어가네요. 덕덕. 귀족과 관리에게 주던 노급을 폐지했다. 요거 신문왕. 청해진을 세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흥덕왕인데 흥덕왕 청해진 사치금지령. 이게 흥덕왕의 업적이 2개밖에 없거든요. 시험에 나올 게.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흥덕왕이 흥청망청하니까 너무 사치하니까 금지령을 내렸다. 흥청망청하니까 사치금지령을 내렸다. 흥청망청하니까 사치금지령을 내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파이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홍이 그저 진성여왕 삼촌 아니에요. 둘이 사랑하고 그랬죠. 향가들을 모아서 3대목을 편찬했다. 쉬운 문제 정답 4번이에요. 자, 19번입니다. 뭐 이것도 쉬운 문제죠. 보기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동경으로 옮겼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동모산에서 여기는 이제 중경으로 옮긴 거는 누군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상경으로 갔다가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상경으로 갔다고 그러죠. 이거 문항이지 뭐. 그리고 대흥보력까지 인대아파, 아킬레스건 우리 배웠었잖아요. 암기법도 그죠? 그러니까 대흥보력 나오니까 이건 문항이에요. 그럼 문항의 업적으로 가장 옳은 거 골라보자고. 산둥 지방에 수군을 보내서 당을 공격했다 그러면 이건 무왕, 싸움 잘하는 무왕이 되고요. 당으로부터 바다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는 별명을 받았으면 이거는 10대 선왕이 되는 거고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성왕 문왕이고요. 동모산에 나라를 세운 건 고왕,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쉽죠. 변방의 반비를 담당한다. 비변사가 되겠습니다. 비변사. 자, 대원군은 비변사를 혁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로 권력을 분립을 했으니까 틀렸고 자, 정답은 쉽고요. 붕당 정치에 패단하고는 상관없고 외구와 여진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군사기구가 됩니다.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서 16세기 초 상설기구로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말을 바르게 하면 외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해서 16세기 초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요게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보고 이제 선생님이 좀 세봤어요.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몇 개인가 세봤더니 5문제가 어려웠겠더라고. 그래서 그럼 커트라인이 70점이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의열단 문제, 기믹상
뭐 이런 거, 홍범도 이런 거는 조금만 좀 센스 갖고 지식을 바탕으로 약간 좀 추론을 하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완전 어려웠던 건 5문제지만 2문제 정도는 답을 낼 수 있겠다 판단해서 합격 커트라인을 80점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뭐 추가 채용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했고 또 서울시라는 어떤 그런 전통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유례 없이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일단 뭐 방법 없습니다. 뭐 이번에 나왔던 이런 뭐 어떤 뭐 허균의 유죄론이랄지 이런 사료들은 다시 또 우리가 과거에 출제된 기출로서 대비를 해둬야지 다음 시험 보는 친구들은 이제 훨씬 더 그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험 본 분들은 어떤 자기가 얻은 꿈을 향해서 합격의 길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보실 분들 더욱더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